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캠프킴과 과천 경마장, 태릉 군 골프장 등이 대상 부지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개파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거로 예상됩니다. 구청장 공천을 받으려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네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의혹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최대 실적을 내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언급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금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 내려가며 한파특보가 확대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은 영하 12도로 예보됐고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판교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가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대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만 2천 가구, 경기 2만 8천 가구 등으로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이 4만 3천여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원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1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어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 경마장 등의 9천여 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6천여 가구, 서울 동대문구 일원 국방연구원 등의 1천여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천여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시청과 인접한 입지에 공공주택지구 약 67만 4만 제곱미터 20만 평을 지정해 6,300호를 짓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핵심 요지에 공급 물량을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대책의 관건은 인근 주민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여부겠군요. 네, 과거에도 노후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공급대책으로 언급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철회됐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공급 물량 상향에 따른 추가 유발학생 배치 방안을 유관기관과 공감대 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해 오는 2028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또 이번에 언급된 태릉골프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 경마장 부지가 언급된 과천시는 주택 공급 후보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도시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화하려면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 분야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교유착 사건 첫 선고에서 법원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판정패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죠. 네, 특검과 김건희 씨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징역 1년 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3대 특검의 다른 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리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당시 여야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앞선 첫 준비기일에서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인지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들과 관련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두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23일 내란 전담재판부 가동을 앞두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전 시 의원이 언제쯤 출석했습니까? 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조금 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8일 3차 조사 이후 11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건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천 로비 의혹 질문 등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네, 경찰은 당시 당내에서 현역 선출직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제안이 논의되자 현역 의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서울시의회 보관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관련 녹취 120여 개가 저장돼 있고 여기서 당시 민주당 의원 이름이 최소 7명 이상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보된 녹취에는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며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황과 함께 또 다른 의원이 공천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동생이 설립한 회사재단의 직원과 회원들에게 실수인 것처럼 수백만 원을 보낸 뒤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치인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무소속 강선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교차 검증에 나서는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쿠팡 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정치연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모두 13가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데요. 아직 김 의원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구청장 공천헌금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한 전 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최고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애초 논의가 길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비공개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이 의결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치료 이후 당무에 복귀하고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나오고 2주가 흘렀고 재심 청구 기한도 넘겼으니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건데요. 다만 구체적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 대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유일한 거로 파악됐고 장 대표는 별도 발언 없이 표결에만 참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는 찬성파와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일이라는 반대 측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당내 갈등의 정점이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말 장동혁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징계 대상이 된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지난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나 당내 고위 당직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징계 소식에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잠시 뒤 오후 1시 20분쯤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오후 2시에 직접 국회를 찾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잠시 뒤 이 소식도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규에 적힌 징계 4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니만큼 후폭풍이 적잖을 거란 전망입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전현직 대표가 모두 극한을 향해 가는 치킨 게임보다는 서로 포용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총에서 또 한 번 난상 토론이 예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 상정한 안건인데요. 첫 회의라서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이고 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에게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하며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원내 상황도 알아보죠. 여야는 한미 관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뒷북수습을 비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구속력 없는 MOU에 왜 우리가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자고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도 비준이 아닌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거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을 지금까지 미룬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냐고 반박합니다. 다른 법들을 밀어붙였던 것처럼만 했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를 탓하는 등 누워서 침까지 뱉고 있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각종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 데다 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후 정쟁 자제 기간을 선포한 만큼 일단 오늘은 휴전 상태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비쟁점 법안 9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력 용수나 보조금 지원으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과 또 국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견제하려고 발의한 건데 토론을 진행하는 의장단의 피로도를 고려해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위기설이 거론되던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사업을 품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삼성을 압도한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 역시 압도적 시장 점유율 격차를 지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자세한 삼성전자 실적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4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10.9% 늘면서 33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영업이익도 역대 4위 수준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20조 원, 매출은 92조 8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이 4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범용 디램의 수요 강세와 가격 상승, 또 HBM 판매 확대도 이번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9시부터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제품인 HBM4를 기점으로 본격 점유율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에서 HBM4 품질 검증이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다음 달부터 양산 출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HBM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와의 정면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오랜만에 실적을 낸 삼성전자는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을 결산 배당에 추가하며 투자자들과 기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보통주는 한 주에 566원, 우선주는 567원씩 모두 3조 7,500억 원의 결산 배당은 3월 주주총회를 마친 뒤 한 달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반도체 양대 기둥 SK하이닉스도 어제 좋은 실적을 냈죠.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 사업 전체를 합친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47조 2천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시부터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본격 HBM 판매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먼저 HBM4 양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HBM4 역시 이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라는 지위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선 현재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이라며 재고 수준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BM은 물론 범용 D램 가격까지 치솟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매수세에 5,250선까지 올라서며 또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5,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5,15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는 강세를 나타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에 16만 원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서프라이즈 실적과 자사주 소각 소식을 알린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이 줄면서 83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차의 경우 2.5% 오른 50만 원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 역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1140선에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에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20원 넘게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7원 오른 1,429.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오름폭이 줄면서 1,420원 중후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확대하면서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와 한파특보가 동시에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산불 위험과 한파로 인한 위험이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서울은 건조특보에 한파특보까지 다시 확대했는데 내일까지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막바지 한파가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 속에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한파특보가 확대했는데요. 서울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8.7도였지만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 주말 아침에는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파주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보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위 속에 대기가 건조하고 시료 습도가 낮아져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남, 충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현재 공기의 습도와 관계없이 목재나 산의 낙엽 등의 건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월요일에는 눈이 한 차례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 기온이 높아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해빙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거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찰은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말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요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직접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대표 등이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쿠팡이 셀프 조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숨진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우선 고객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위증과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부정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남녀 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로 확정하고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남녀를 차별해서 고용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은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게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의회에서 관련법을 승인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디지털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They haven't done what they needed to do on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so it's hard to continue to hold up our end of the bargain while they have not moved forward swiftly enough on their end. 캐나다에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대미 접촉에 나섭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듣고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오해를 풀 계획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이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협상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표 형식에 놀라서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잇따라 숨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되레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2명이 숨진 미니애폴리스의 시장이 연방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충돌했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숨진 미니애폴리스 거리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합니다. I don't know who the fuck you think you are. Get in your vehicle. Get in your vehicle. You're impeding the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Get back in your vehicle right now. Right now.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통화하고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 국경차르를 급히 보냅니다. Tom Homan, as you know, is in Minnesota now. He's meeting with the governor, and he's meeting with the mayor, I think, later. And I hear that's all going very well. 하지만 프레이 시장은 국경차르를 만난 뒤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과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시장과 매우 좋은 대화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매우 심각한 법 위반 발언이고 불장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이 연방요원에 현지 경찰이 협조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공격했고 프레이 시장은 경찰 임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need to be lost before this administration realizes that a political and partisan narrative is not as important as American values? 이 와중에 하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고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오마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와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다 액체 분사 공격을 당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선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선 단속 과정에서 민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연방사법당국 관료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총격을 주 정부가 독자 수사하고 주 정부 자산을 연방정부 작전 준비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주도로 대통령을 위한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고 초소 조성공사인 거로 위장도 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물 용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골프 연습장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신축 공사가 시작된 건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로 김용현 당시 처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은 경호처 예비비가 집행됐는데 관련 절차는 모조리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 승인이나 건축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이 생략되면서 유령 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또 신축 공사는 계약 체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호처와 계약한 현대건설은 하도급을 주면서 해당 업체는 재하청 과정에서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청 등 도심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고 한 건데 일단은 오늘 그 공급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현재 공급 절벽 상태 아닙니까? 예. 따라서 민간이 공급하기 전에 이 마중물 역할을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문을 보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각 부지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향후에 어떤 정도로 몇 호를 짓겠다는 것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착공은 언제 하겠다까지 아주 섬세하게 정의를 했던데 저는 이 수준이면은 신도시 한 개 규모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서울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버금간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라는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이 공급량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2024년까지 3년만 해도 연 2만 6천 호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2038년까지도 연 7만 5천 호가 서울에 공급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되게 공급 절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한 이 공공 중심의 공급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훼손된 그린벨트라든가 또 용산공원도 좀 더 저는 일부는 공원이 아닌 주택 공급으로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등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공공주택이 공급되기까지 또 한편에서는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속도와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더 많은 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 등을 통해서 분담금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대책이 서울 시내 그 어느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고 좀 우선순위를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주택 공급을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을 그 규제를 완화해서 속도를 내므로써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융 규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야당 시장이라고 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공급 대책을 보니까 6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현재 주택이 필요한 부분은 한 50만 호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게 6만 호로 하더라도 한 2, 3년 최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소 제가 봐야 앞으로 한 5년 내에 50만 호 이상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지금 그러한 그 충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 30만 호를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 공급된 거는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도 상당히 저는 소극적이다. 오히려 잘못하면 집값을 더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수도권 서울로 너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극주에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서울 수도권 집중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방은 자꾸 도에 취하고 발전을 시키지 않고 서울 쪽으로만 자꾸 이제 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앞으로 그 서울 쪽의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토 전체를 바라보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이 부분에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예, 근데 오늘 발표 6만 원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양질의 그런 공공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이미 작년에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135만 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 50만 원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여기는 민간 주택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주택하는 데는 오세훈 시장이 뭐 기간 단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본인이 224개 신통 계획을 추진해서 뭐 몇 년 줄였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2개밖에 착공 못했거든요. 0.9%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서울시가 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정 규모, 예를 들어 1000세대 이하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는 구청에다가 그 인허가권을 이관해 주면은 훨씬 더 병목 현상이 줄어들고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만 해도 더 좀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민간 관련해서는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여러 가지 그 유도를 좀 해내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개발 사업 중에는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H와 SH가 주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벌려놓고 속도가 안 났어요. 그러니 이런 데는 LH와 SH가 이제는 이 공공 디벨로퍼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인력을 확보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면요. 이런 행정 절차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간소화시킬 수 있고 더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다차원적으로 정말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홍근 대표님께서 이제 상당히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상당한 거 지금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좀 그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바라고 싶은 것은 서울 지역도 지금 그 강북 강남 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 좀 현대적인 그런 어떤 이 건축을 그 도입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그런 어떤 그 대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용적률을 좀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좀 적용을 해가지고 강북 지역 재개발을 좀 촉진하는 것이 상당히 그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제가 이미 그런 관련된 공약이나 입장을 많이 발표해 왔고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기다려 보시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글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관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좀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의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날 제가 유심히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들었는데 주로 이제 보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그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워낙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방에는 주택 수요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방에 큰 그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조금 이원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달리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그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중과하는 것, 더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겠다. 이건 이재명 정부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정부 때 올해 5월까지만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냥 시행하겠다. 이런 이제 뜻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그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살고 있다라면 실거주하고 있다면 몰라도 보유만 하고 있다 해서 세금 깎아주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수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거는 관리하고 또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토론한 대로 충분하고 신속한 공급을 한편에서는 해나가서 서울같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합해갖고 65%가 넘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좀 더 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은 또 집을 사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급으로 해소를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수요와 관련해서는 그런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발표된 대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를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윤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셨잖아요. 정치적인 해결을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 당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고 국민들이나 이 당원들에게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것이 저는 잘못된 계엄으로부터 이것이 촉발되었다. 그런 계엄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탄핵을 둘러싸고 당내 정파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폭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지금 정계 개편이나 또 분당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어떤 이합 집산과 함께 여하튼 오늘 이러한 사태는 결코 긍정적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의 그런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당이 좀 더 이러한 과정을 잘 봉합을 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의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 의원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보수 측의 표가 분산이 된다라는 분석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계속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는 이제는 윤어게인 극우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노골적 선언이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더 지역적으로 그냥 협소한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정치로 보면은 지방선거 안중에 없다. 사실은 선거 앞두고 나서는 조막손이라도 빌려서 힘을 보태는 게 아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 오히려 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은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여당의 민주당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을 더 책임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모두가 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는 결국은 저는 이런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결국 과연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묻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일찌감치 결국은 윤 어게인 그런 극우정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만들고 비롯된 책임 그리고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당을 이제 문을 좀 닫고 새롭게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이제 제명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해야 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예상이 되는 그런 예. 예상되는 행보를 볼 때는 우선 이 제명 결정에 대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것과 함께 이제 일단 무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로가 상당히 제약이 되는 틀림없어요. 예. 본인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입장에서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예상되는 행보가 무소속 출마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대구 출마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뭐 대구는 아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아닐까요? 생각해요. 오히려 예. 대구에서는 그 워낙 그 당세가 높은 지역이기 예. 때문에 대구에서는 아마 본인도 그는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다면은 무소속 서울시장이 아닐까. 무소속 서울시장. 예. 무소속 서울시장으로 하면은 이제 상당히 지금 여야 후보가 상당히 벽중세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있다면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재기를 모색을 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윤석열의 충신으로 성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소위 배신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권력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지지 기반이 약화됐던 것이고 결국은 제명까지 된 상황인데 본인은 희생자라고 하는 그 서사를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속 시원하게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고 버텨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자기 발로 나가고 싶지는 않고 강제로 자기가 희생당해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시장 선거에 나오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또 나오건 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 자기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다시 그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과 바깥에 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본인 주도의 어떤 보수의 개편을 주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기반이 없어서 제명까지 당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인데 예. 그런 게 자기 뜻대로 과연 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악수를 뒀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마냥 호재냐 길이 열렸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워낙 본인의 그동안의 이 정치 스탠스 자체가 좀 가볍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셈법이 빠른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무게감, 중량감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오더라도 물론 그걸 가지고 또 정치적 거래를 위한 그런 어떤 이 캐스팅 보드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예. 방금 예. 이제 박태백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의 그러한 그 언급이 좀 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지금 제명이 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러한 그 구도로 어떤 하나의 연대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한 방향도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이 미래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 예.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그런 역할도 저는 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명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지금 혐의에 대한 선고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두고 상당히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회개하다. 이런 법리를 다 적용하는 판사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를 봤는데 예. 이 판사의 판결인지
김건희 변호사의 주장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가 자기 통장을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걸 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방조했고 또 결국은 부당이익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범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이 권오수 그 회장의 예. 이제 판결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김건희가 이제 다수의 통정 매매에 관여했고 그래서 그게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난 판례를 오히려 뒤집는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는 예. 계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다. 이런 계약서가 정말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이 논리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도저히 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이거 두둔을 하려고 그냥 물타기 수사를 해왔습니까? 여전히 그런 검찰을 비호하고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법원 내에 인식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가 김건희 씨 변호인 같았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특검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특검의 출발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출발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제 김건희에게 뭔가 올가미를 세우기 위해서 그 결국은 이제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이 뇌물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이 세 건을 가지고 이제 특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면은 이제 그 도이치 주가 조작과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사건인데 이 둘 다 이제 지금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얼마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그동안에 특검을 추진했던가 하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이 이번에 완패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그 정치적인 특검 추진을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 백수십억 원을 쓰고 지금 특검을 출범시켜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금 법원을 지금 판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거는 좀 그 후화무치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2차 특검 지금 동력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것과 무관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종합특검은 미진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제 특검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개이고요. 우리 국민이 다 들었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걸 이번에 증거로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재판부가 권오수 회장의 어떤 그 판결문을 통해서 공동 정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도 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문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2심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보십시오. 법원이 버스비 800원 횡령했다고 이 기사를 해고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유죄 판결했어요. 이런 판결 내린 것이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은 황족도 가차없이 계작도로 처벌했던 그런 포천의 기계가 왜 법원에는 없느냐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결국 2심에서 또 향후에 그 3심 가는 과정에서 저는 바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부지 활용과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판교의 2배,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인 6만 호 물량이 도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이 3만 2천 호, 경기 2만 8천 호, 인천 1,000호 등으로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공급 규모가 가장 큰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만호, 캠프킴의 2,500호 등을 공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시킨 뒤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매출은 333조 6,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순이익은 45조 2,068억 원으로 31.2%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고 영업이익은 역대 4위 수준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737억 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209.2% 늘었고 매출은 93조 8,374억 원으로 23.82% 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어떨까요?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잠잠하던 설탕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설탕세. 영국에선 도입 후 음료업체들이 알아서 당 함량을 낮췄고 아이들의 충치 입원율이 12%나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선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든 대신 과자 같은 고당분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도 쟁점인데요. 음료에 한정할지 아니면 과자나 빵까지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게다가 식품업계 반발도 골칫거립니다. 식품업계는 원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콜라 1리터당 약 110원의 부담금을 붙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이런 반발에 밀려서 폐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간지되는데요. 가뜩이나 팍팍한 장바구니 물가 속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서민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반박하고 나서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대한 야당 반응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을 가는 건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물은 걸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반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전 세계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미국 행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걸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달러가 떨어져야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늘어납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 러스트벨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압박도 작용합니다. Because it's hard to compete when they devalue. But they always fought, no, our dollar is very good. 시장은 달러 투매로 응답했고 달러 인덱스는 2022년 이후 최저치인 9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약달러를 외치는 트럼프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달러를 주장하는 재무부의 기묘한 엇박자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혼선은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The real news that's going to be affecting the equity markets as well as fixed income markets in this early part of 2026 is what is happening with the value of the dollar.
달러는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환율 정책을 의심합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속에 트럼프의 환율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 의장을 지명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업률은 안정 조짐을 보였고 경제활동이 탄탄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원 10명은 동결에 찬성했고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Having lowered our policy rate by 75 basis points over the course of our previous 3 meetings,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both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다만 후반기에 추가적인 목표 금리 범위 조정의 시기와 폭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유지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후임 의장에게 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조언할 것이라며 차기 의장을 통해 금리를 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Jerome, too late, pal. He wants to keep rates as high as possible. Despite that, we've driven rates down. Well, we have a great Fed chairman. I think we're going to have one. I'll announce it pretty soon. You'll see rates come down a lot. 월가에선 경제 지표 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없지만 새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해 금리 인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차기 의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시장에 확신을 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결국 내년에는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정권 최고 실세,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는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받은 영부인이 됐습니다. 정권 흥망성쇠와 괴를 함께했던 김 씨의 행보,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눈물의 대국민 사과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김건희 씨는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 씨는 실세 영부인으로 불리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초의 일하는 퍼스트레이디를 표방하면서 전문 분야인 예술 쪽에서 특히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봉하마을 사적 수행을 시작으로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대통령 부부 동선이 유출되는 등 김 씨는 임기 초부터 구설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보 촬영을 방불케 하는 선을 넘는 홍보 사진들과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의혹 등도 빈축을 샀습니다. 비판의 정점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지근한 해명을 넘어 정치 공작이라는 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김 씨를 중심으로 한 유난 갈등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이어졌지만 이른바 V0는 160일 가까운 칩거를 끝내고 다시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뭐야? 리트리버 같은데요? 캐로미야, 캐로미. 자신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 속에 마포대교를 찾은 이 사진들로 김 씨는 통치자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도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김 씨는 헌정사 최초로 포토라인에 선 영부인이 됐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한 건 낮아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역대 영부인 최초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더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금품 전달 의혹까지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오늘 네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청탁하거나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가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부터 오늘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병규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과 사회공헌위원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며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고가의 점심 식사를 가며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탈세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가 직접 SNS를 통해 사과하고 소속사도 2차례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 대신 관계기관 판단에 따른 앞으로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은우 씨는 탈세 의혹으로 200억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나흘 만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포괄적인 표현에 그쳤습니다. 향후 최종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의혹의 중심인 페이퍼 컴퍼니 실체나 법인 설계의 배경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속사 역시 2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판단이 명확해지면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할 뿐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 씨가 말을 아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추가 의혹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K-팝 아티스트의 심각한 논란을 가정한 사과 메시지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본 논문을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메시지가 이성적 메시지보다 대중이 사과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팬들은 사과 방식이나 주체보다는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성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잘 짜인 사과 메시지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법적 결론 등을 통해 의혹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는 평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달 개막을 앞둔 뮤지컬 안나 카레리나의 배우 옥주연이 캐스팅 독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인공 안나 역에 옥주연과 이지혜, 김소향이 트리플 캐스팅된 가운데 최근 공개된 스케줄을 보면 옥주연이 38회 중 23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비중이 적은 김소향이 SNS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 마스트 인터내셔널 측은 캐스팅과 회차는 제작사의 고유 권한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주연도 자신의 SNS에 자신의 죄명이 옥주연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회차 편중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로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4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로 추정되는 승려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사찰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10분여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노부부 가운데 80대 남편이 숨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피시킨 아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역의회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국회 특별법 제정에 남았는데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북 북부 지역 주민의 동의였습니다. 소멸 가속화 우려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경상북도 의회의 논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대구의 행정통합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달라진 분위기 속에 결국 도의회도 행정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역 내부 의견과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소외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북 북부 지역을 많이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단을 꾸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방안이 충분히 담기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 입법 절차에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같은 다양한 그런 주장과 필요 내용들을 최대한 건의 반영하는 노력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은 1980년대에 경북, 전남, 충남에서 각각 직할시로 분리해 지금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이 체제를 바꾸려면 다음 달 중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처리를 순탄하게 진행해 40년 안팎으로 이어진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조금 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의 주택 6만 호를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대책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집값을 수도권에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여러 번의 학습 효과가 좀 우리가 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인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는데 이런 식의 유휴부지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이 됐던 곳은 마곡지구에 빈 땅, 어차피 할 곳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 정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또 스타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 바꾸고 뭐 특별법 만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는 기본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예. 또 이주도 해야 되고 이전하게 되면 정부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뭐 2028년, 9년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계획처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입주는 2030년 이후, 2031년, 2032년 이후인데 시장에서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 포모,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5년을 기다려라고 하면 저는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5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5년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안 사고 5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 2028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결국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고요. 세 번째는 좋습니다. 2030년이든 32년이든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가. 용산이라든지 과천 좋은 지역인데 거기 임대 물량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서울도 32,000호 중에 임대 물량을 빼고 나면 한 15,000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 내가 당첨이 되겠는가. 이게 당첨 가능성. 요즘 뭐 로또 청약 얘기 나오는데 좋은 데는 뭐 수백 대 1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네 번째는 당첨이 되더라도 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3기 신도시, 경기도 인천에 나오는 3기 신도시가 전용 8사가 지금 분양가가 8억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훌쩍 뛰어 넘어갈 텐데 대출도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반응.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이렇게 쉽게 잡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1년에 한 49,000호 정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물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설사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은데 5년, 7년 후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공감을 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에 이제 여러 우려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발표된 지역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눈에 제일 먼저 확 띄는 곳이 이제 용산입니다. 예. 뭐 서울의 중심, 강남 3구 용산구라고 하는데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용산에서 뭐 금싸라기 땅 가장 좋은 땅인데 여기가 이제 10,000호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시와도 좀 풀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8,000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000호고요. 캠프킴 그 미군 기지가 있던 부지에 25,000호 정도. 그리고 과천 경마장. 경마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일단 경마장에 9,800호.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되기만 된다면 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탐나는 지역이긴 한데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지금 8,000 가구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10,000호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서울시와 좀 풀어야 될 문제고요. 칼자루는 서울시가 좀 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서울의 이제 글로벌 도시, 서울이 글로벌 도시고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주택 10,000호를 공급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어야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10,000호를 짓고 임대 물량을 빼고 나면 이렇게 해서 과연 서울의 집값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뉴욕의 맨하탄에 뭐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센트럴파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뉴욕 집값이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임대 물량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야 된다. 지금 집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만세대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다면 실제로 만세대로 공급이 될지는 역시 서울시와 여론과 여러 가지를 좀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도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과천의 경마장이나 국군 방첩사를 이전시키고 그 부지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이전할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제 마련을 해야죠. 이게 뭐 대책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이제 3개월, 4개월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유유부지들 뭐 이야기 많이 했고 많이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마장이 있는 게 낫지 그 자리에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실 뭐 크게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수 있는 그럼 경마장을 지금 과천이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과천 경마장을 경기도 포천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겠는가? 그 경마 보러 가려고 포천까지 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경마장에 있는 대체 부지를 대체할 만한 곳이 과천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고요. 외곽으로 밀려가야 되는데 이런 협의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그 국가 기관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반대 이유를 다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 반대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 찾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 제가 앞서서 이제 우려의 말씀하셨듯이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빨리 진행을 해도 2028년, 9년 정도 되고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3년의 입주 물량 보릿고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 반대도 걱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노원의 그 태릉 골프 연습장의 경우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 대책, 서울의 유휴부지 공급 대책의 핵심은 태릉 CC였습니다. 예. 이게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정책의 신뢰도가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만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주민 갈등이 굉장히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예.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또 반대하게 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또 밀어붙이기는 요즘 옛날 시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설득을 해서 만 세대가 8천 세대, 6천 세대, 3천 세대까지 줄어들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밀어붙이겠다.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예. 거기에 어떤 공원 시설이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주차장을 좀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제 실제 공급이 되기까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볼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하고요. 예. 주민들 반대도 필요한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요즘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1년에 한 20~30%씩 올라가는데 환율 오늘은 좀 안정이 되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환율도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철근, 시멘트, 또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겠다.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걸리고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 주민들이 예전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는 국가가 진행을 하게 되면 기꺼이 수용을 당해줬는데 요즘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일단 머리띠 둘러매고 대형 로펌부터 찾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반신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공급 대책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연끌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연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아마 이거보다 더 잘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연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급 부족이지만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수요 과잉입니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서울에 올라오는 수요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만 호, 서울은 32,000호인데 제가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정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 49,000호가 공급이 돼도 집값이 올랐는 이유는 수요 과잉에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 지금 연끌했는데 여기서 더 연끌해서 만 세대가 더 공급이 된들 늘어나는 수요가 3만이 더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구수 분화나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저는 공급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수요 분산 정책도 좀 병행을 돼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 경쟁력 강화,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지방의 통합특별시 이야기도 나오지만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통합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의 일자리들이 또 지방으로도 더 투자되고 내려가서 지방의 분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서서히 해결이 될 문제지 이렇게
주택을 짜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와 갈등도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부와 이제 서울시가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 주택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을 393개 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서울의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수도권 지역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신도시 개발을 멈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문제가 지금으로 오는데 정비 사업 당연히 열심히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유유부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내가 옳다, 정부가 옳다, 서울시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열심히 하자.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런 공급 대책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경고를 하셨고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1월 중순만 하더라도 세금은 뭐 증세의 수단이다. 선을 넘을 경우에 세금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1월 21일부터 기조가 바뀝니다. 양도세, 중과세 누가 해준다고 했어? 안 해줄 거야. 세금 1세대 1주택자도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더 줄이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배경. 갑자기 왜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을까? 저도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왜? 97 공급 대책에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자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정부도 대통령실도 이 정도 가지고 이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세도 부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더 강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하되 수요는 좀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안, 세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은 아마 시작이 됐고요.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보유세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패키지로 저는 당연히 99%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만 중과세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자면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고 세율이 3주택자들은 82.5%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10억이 남으면 한 7억 5천만 원 세금 내고 내 통장에 이제 2억 5천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억이 남았는데 7억 5천 세금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택지는 버티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증여를 하거나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을 뚫고 팔게 만들려면 또 보유세 부담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도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강남과 강북 지역 간의 온도차도 좀 보이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채 가지신 분들, 물론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채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선택지가 우리라도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잖아요. 양도세 부담이 더 큰 곳, 양도 차익이 큰 곳, 집값이 많이 올랐는 곳은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보유하는 전략, 1세대 1주택 전략을 선택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선택지에서 세금 부담이 적거나 보유 가치가 낮은 집을 먼저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한 채, 강북에 한 채 있으면 강북 집을 정리할 거고요. 강북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경기도 한 채 있으면 수도권 지역을 먼저 정리. 또 지방집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들은 보유 전략,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덜 오른 지역들은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매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 차이는 극명히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게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좀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참 뼈아프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팔려고 하면 양도세, 취득세, 거래세를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불로소득인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대출과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예. 공급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집값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한마디로 수요 억제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시장은 좀 달랐으나 예. 결국에는 이제 수요 억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좀 이 부분 들어볼게요. 뭐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가 나온다면 전월세 값도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전월세가 뛰겠죠. 왜냐하면 이제 집을 팔려면 전세 끼고 있는 집은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못 팔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하지 않는 집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거주합니다. 제가 어제 만난 분도 결국 보유세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월세 가격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도심 폭포도 좀처럼 제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지속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까지는 강추위를 조금 더 견뎌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 곳곳에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목재 등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낮은 가운데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한파특보 속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춥겠고요.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